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최근 부천 지역 한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학조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편인데요. 귀화한 이 베트남 출신의 여성 경찰관의 활약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하고 있을 이 베트남 국적 확진자들에게 모국어로 꾸준히 연락을 하고 안심을 시키면서 협조를 이끌어냈고요.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이 나이트클럽의 감염 경로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이 경찰관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면서 도울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 고민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문화 시대, 그리고 또 감염병 시대, 외국인이나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주 다양한 문제들, 또 소통의 어려움들을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로 녹아들게 될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5월 20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수요일에는 오늘도 물론 주요 뉴스와 논평은 뉴스픽에서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가 전해드릴 거고요. 또 국제 뉴스를 조윤주 외신캐스터가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를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의 시각으로 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최근 종영한 화제 드라마 부부의 세계, 이와 관련해서 불륜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내내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도 저희가 계속 열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으로 저희가 계속 열고 있고요. 여러분 의견 계속 듣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 들어와 주셨네요. 조혜숙님, K78768373님, 오영찬님, 송문방님, 방산올림 아카시즈님, 인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또 많이 들어오셨네요. 산속전원생활님, 박진호님, PL2020님, 정일철님, 김복경님, 지친다님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언급했던 진실 고백과 용서, 이 대목 저희도 이제 주목해서 들여다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 하고 이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어요. 전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기존의 인종차별 정책, 굉장히 유명하죠. 이 아파르테이트에 따른 국가 범죄, 인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넬슨 만델라가 발족시켰던 진실화해위원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했고 두 번째로는 2만 1,000명의 피해 사례를 청취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가해자 7,000명으로부터 사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냥 사면을 해준 것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고백, 그래서 진상규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에서 일부분의 사면을 해준 건데 모두 사면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한 7,000명 중에 849명
정도만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 대통령이 이번 5.18 기념사에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네. 언론에서 주목한 부분이 두 가지죠. 하나는 진실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사실 피해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떤 뭐 그 계엄군의 어떤 활동이라던가 발포 이 과정에서 좀 연루됐던 사람들 중에 진상 규명을 위해서 나서 준다면 이 사람들은 일부분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인종차별로 인해서 발생했던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례를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상 규명이라던가 그렇죠. 이후에 사회 통합을 이루는 어떤 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5.18 진상규명위의 활동 과정에서 이런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지 좀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자, 그럼 가해자들이 정말 고백에 조금 더 치중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사면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두 분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근대 국가들이 민주화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각국마다 아픈 역사들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는 또 다른 민주화 이행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공통점이 뭐냐면은 진실화해위원회가 필요한 지점. 이게 뭐냐면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어떤 다리를 잇는 측면에서 과거사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사로 넘어오면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갈등이 계속 묻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진실화해위원회의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때 어떤 측면이 있냐 그러면 이 남아공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아파르테이트 그거를 극복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계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과거의 어떤 가해자들을 증언을 불러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술을 바탕으로 사면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걸 획득했냐면은 실질적인 기득권에 잃지 않은 상태에서 망각 화해 이런 명분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강요당했다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한국이 이제 과거사를 정리할 때 어떤 실질적인 화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해자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또 희생자와 가해자 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근현대사의 어떤 사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까지 한번 포괄을 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보상이 있는데 지금 아마 이번에 과거사법 통과할 때 보니까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의 문제는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경제적 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경제적 보상 못지않게 과거사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회적 보상이라든가 어떤 문화적 보상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보상이라는 거는 네. 피해자들의 어떤 명예 회복이라든가 정체적 회복이라는 측면이거든요. 네. 5.18 관련해서도 피해자나 유가족들이 그동안 많은 어떤 낙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치유다. 집단적 치유로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실화해위원회라는 용어가 사실 우리에게 돌아보면 익숙한 용어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돼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로서 노무현 대통령 고인이 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도 아마 그때의 경험을 다시 좀 떠오르는 면이 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어떤 정리 없이는 화해가 가능하지 않다. 즉 화해의 전제로서 과거사 정리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회원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또 주목하는 점은 뭐냐면 이것이 잘못하면 새로운 갈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깊은 고민을 드러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가 또 다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진상규명위의 송선태 조사위원장이 강조하는 것도
조사하고 처벌하겠다 이 점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네.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다시 세우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관련자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는데 좀 도움을 이제 많은 분들이 줘야 된다. 이런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이루어질지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아이템을 다루면서 가장 떠올랐던 영화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분 다 이제 같은 감독이 하셨는데 하나는 영화 밀양이에요. 예. 영화 밀양을 보면 그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떠나보내게 한 가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이미 본인 스스로 용서를 해버려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건데 사실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가 진실하게 고백하고 진정으로 사과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떠오른 영화 이제 박하사탕입니다. 그래서 박하사탕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어떤 진압군으로서의 명령을 받고 발포를 명령받는 장면, 평생의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당시 과정에 참여했던 일부 군인들의 경우에는 거부한 군인들도 있지만 상부로부터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분들의 증언이 있어야만 실제적인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또 밝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서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영화를 떠올리면서 이제 그 과정에 참여했던 개헌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하고 당시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시민군의 증언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모두의 증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판 진상 규명의 과정에서 양쪽 모두의 좀 진실하고 용기 있는 많은 증언들이 모아져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진실한 사죄와 진실한 용서와 화해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 좀 그런 그러네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남아공의 경우에 그때 진실화해위원회가 사실 활동 기간이 2년밖에 안 돼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그 일을 한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가해자들의 비협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아마 가해자들의 정말 진심 어린 고백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역사 앞에서 증언을 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또 카타르시스를 맛본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한 7년간 일을 했거든요. 네. 7년간 텔레비에서 계속적으로 청문회를 보여주고 증언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적인 또 화합을 만들어 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사실 넬슨 만델라 얘기하면은 거의 뭐 성인 수준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을 해요. 사실 감옥에서 만으로 한 27년을 갇혀 있다가 71세 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하죠. 감옥에서 보통 사람이 한 5년만 있어도 다 폐인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맑은 정신과 건강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나는 항상 감사했다. 감옥에서 땅에게도 감사하고 하늘에게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치유와 화해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뿌리 깊은 어떤 그런 인종차별 정책을 바꿔나가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2012년 때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안으로. 그랬는데도 쑥 들어갔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감옥 생활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을 용서했죠. 그러면서 화합의 정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으면서 화합을 할 수 있으려면은 정말 가해자들의 고백이 필요한데 5.18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이분은 실형을 받고 복역을 만료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과거사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에 걸리기 때문에 다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위험 없이 오히려 정말 진솔하게 역사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참여정부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하셨던 여러 분들이 나중에 이제 언론 인터뷰나 저도 취재 과정에서 만났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 또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점으로 많이 언급하신 부분이 조사위원회가 의혹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조사 대상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것을 풀 방법, 권한 그렇죠. 이런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일부분 한계가 있었다라고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
내셨습니다. 그래서 5.18 진상 규명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어떻게 강제할 수단이 없는 이 점에 대한 보완 책임 말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나 정부에서 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아프리카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정의는 불과 같다. 불의의 담요를 덮어도 불은 계속 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의가 늘 덮어지지 살아있기 않는다는 때문에 거군요. 제대로 된 어떤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만 이 불길이 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21대 이제 국회 얘기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오늘 지금 이제 뉴스 보도가 잠시 전에도 나왔었는데요. 박병석 첫 국회의장이 지금 사실상 지금 확정이 돼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회 부의장으로 지금 여성인 4선 여성 의원 김상희 의원이 지금 추대될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뭐 국회의장은 원래 원내 일당에 그 최다선이 맞는 게 관례인데 네. 이번에도 아마 그 관례에 의해서 최다선인 6선 박병석 의원이 이제 사실상 합의 추대되는 걸로 확정이 되고 김진표 후보가 후보 등록을 포기한 걸로 예. 된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국회 부의장이죠. 네. 왜냐 이번에 최초로 이제 여성 부의장이 탄생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여의도의 유리천장 참 매우 높다 이런 네. 얘기하는데 그 공고한 유리천장을 깰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갑니다. 이 김상희 의원이 이제 15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출마의 변이 참 와닿습니다.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그 재원국회 이래로 헌정사 73년 동안 국회의장당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정치 부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많이 확보되지 못한 게 참 비정상이 아니냐. 예. 이제 때가 됐다. 아니 너무 늦었다. 이렇게 출마 예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여성 의제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여성 의제가 뒷북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 한번 기대를 갖고 보게 되는데 네. 같이 이제 경쟁을 하려고 했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 어떤 얘기를 했냐면 73년 헌정사에 여성 의장단이 없었다는 거는 오히려 남성 국회의원들에게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우리 민주당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보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유력 주자인 또 이상민 의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네. 있는 문제가 있군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흐름이라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 이제 합당이 되기 전이죠. 예. 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여성 의원들이 모여서 또 여성 부의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함께하기도 했었는데 글쎄 네.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고 사실은 이제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의원에 대해서 뭐 편을 들어준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여성 부의장이 나오신 적이 없으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김상희 의원님을 자주 뵀었기 때문에 이게 예. 혹시 개인적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 검열을 많이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검열을 해야 되겠군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 네. 이제 여성민우회 상임 대표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들었던 경험이 풍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떤 국회라는 차원이니 어떤 민의를 정말 반영해야 된다라는 고민의식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점 한 가지 느꼈었고 두 번째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 분란 지형을 하실 때 제가 관련 일을 해서 뵌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중앙 차원의 의제에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예산이라든가 인구 밀도라든가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인구 분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서 약간의 뭐 쓴소리도 하고 이랬을 때 그 의견을 좀 많이 청취하시려고 했던 것 좀 이런 것이 가장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여성 부의장이 탄생한다면 그런 면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해봤던 어떤 실무진의 고통이라든가 그렇죠. 현장의 문제, 지방의 문제를 좀 많이 들어봤던 것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지금 우리가 여성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그렇게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저희가 나왔었죠. 계속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법안 통과하는 것도 국회가 정말 많은 비판을 받다가 막바지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성 국회 부의장이 나온다면 여야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이것은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네. 차원에서 어떤 성범죄 근절 법안이라던가 또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렇죠. 국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필요하죠. 예, 그런 고민에 대해서 정말 존재감이 있는 부의장 역할을 뭐 해주셨으면 선거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만약 나오신다면 기대를 하시는 걸 사실- 얘기하시는 거군요. 저희가 예. 뭐 일방적인 응원을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전 분야에 많은 분야에 정말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영란 대법관을 보면서 많은 여학생들이 또 법조인의 꿈을 키우게 그랬죠. 됐거든요. 사실 법조계도 여성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예. 그때는 반장은 무조건 남자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여학생은 부반장만 지원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왜 여학생은 반장을 하면 안 아, 되냐고. 부자가 왜 붙나? 왜 반장에 못 나가냐, 왜 학교에서 금지하냐 한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지금 이 얘기는 여성 국회의장을 또 바라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예. 여성 국회의장 why not? 그리고 뭐 여성 대통령도 어쨌든 좀 지금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있습니다만 여성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방송하는 KBS도 여성 KBS 사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여성들이 또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예.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자리에 갔을 때 역량과 자질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상 전 세계 지금 국가 중에 여성 의장이나 부의장이 있는 곳이 거의 20% 25%인데 아. 한국만 0%였어요. 그래서 이번이 됐든 차제가 됐든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네. 그리고 여성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네요. 예. 네, 국회의 풍경이 좀 바뀌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회가 이제 굉장히 엄숙하거나 아니면 싸우는 거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최근 보면 뭐 여성 총리가 유엔 총회에 딸 데리고 참석하는 거 이런 거 아, 참 굉장히 보기 좋아요. 예, 보기 네.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도 최근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개선도 하고 이거 당연한 건데 그동안 왜 못했지라는 거 우리 왜 이제 그때 반려견 조이 얘기하면서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얘기했었죠. 예. 그렇듯이 여성 정치인들이 사실 육아와 정치를 병행하면서 굉장히 현장에서 고민을 하는데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하면 왜 집안일을 국회로 가져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젊은 여성 의원들 또 젊은 엄마 의원들도 많이 진출하니까요. 네. 젊은 아빠 의원들도 있고요. 국회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면서 국회에서부터 우리가 양성평등 돌봄은 남녀 모두가 하는 것 이런 풍경도 좀 많이 나아졌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유리천장이라는 얘기를 할 때 예. 많은 분야 유리천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방송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저희 같은 정치 시사 평론을 하는 이 뉴스 브런치의 경우에도 저는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게 정상이다. 네, 맞아요. 모든 의견과 비판과 비난까지 감수할 수 있는데 조금 와닿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여자들끼리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조금 동감하기가 네. 어려워요. 가끔 사실 올라옵니다. 가끔 올라옵니다. 그분들이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예.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많은 시사 정치 프로에 거의 대부분이 남성들 중심이죠. 그나마 여성들은 띄엄띄엄 있는데 어쩌다가 이 여성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로에 대해서도 일단 왠지 여자들만 나오는 게 보기 싫다라는 막연한 감정 때문인 건지 네.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족합니다만 저희 뉴스 브런치도 열심히 노력해야 이런 됩니다. 턱 노력을 해가지고 네. 이런 유리천장을 깨도록 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오까지 좀 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얘기가 지금 정치 얘기에서 왜 방송 얘기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이제 국회 얘기, 21대 국회 얘기를 했으니까 N번방 방지법 지금 텔레그램은 못 잡고 카톡만 사찰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 이거는 좀 잠시라도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것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예. 쉽게 말하면 우리 성착취 그 동영상이라든가 영상물의 피해가 큰 것은 막 공유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공유하게 장을 열어준 업체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냐는 비판이 제기됐었고요. 있었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그럼 이 인터넷 사업자가 만약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올라오면 삭제해라, 차단해라. 근데 이것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를 주겠다는 겁니다. 의무라는 의무사항으로. 것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라는 규정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업체에서는 그럼 이거 사적인 부분까지 검열이 될 수 있다라고 반발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있죠.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통위에서도 입장을 내고 또 민주당의 뭐 전문위원들도 입장을 내고 있는데 네. 오늘 본회의에서 또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 메신저를 통해서 벌어지는 범죄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또 이 앞서 얘기해 주신 사생활이 너무 지나치게 또 침해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업계 쪽에서는 사실 이제 기술적인 그리고 관리적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거기에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가해지게 됐죠. 네.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억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반발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게 이런 식의 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면 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사실은 불법 촬영한 그 디지털 성범죄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사업자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저는 과다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디지털 성범죄 폐해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지 않는다면은 N번방 사건은 좀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해외 사업자들 왜 텔레그램에 손 안 대느냐. 그러면 국내 사업자만 손을 대면은 사람들이 다 텔레그램으로 망명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지금 제 주변에서도 텔레그램 가입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카톡을 들여다본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만 이제 텔레그램을 우리가 손볼 수는 없지만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은 역외 적용 규정이 또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국제공조수사를 더 열심히 하면 이 부분을 조금은 손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미흡한 면은 있지만은 성범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시작은 하는 것이 좋다. 예. 이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 N번방 그 문제에서 개정안, 통신법 개정안에서 그 통신 요금을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끼워 팔기 그런 부분은 약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방통위에서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어려운데 방통위에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일반에게 공개되는 그러니까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서 신고가 있을 경우에 접속 차단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사적 공간에 대한 검열 우려가 없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계에서도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런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그럼 그동안 많은 이용자들로 인해서 수익을 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은 좀 사회적 책임 부분을. 사회적 책임은 하지 네.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